어느 날 10살 조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인가 죽음이 두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까봐 두렵다고요. 저도 어릴 적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에게 고민이 있냐고 다시 물었을 때도 조카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거 하나야 라고 제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 죽음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길 거야. 죽음조차 뒷순위로 밀리게 되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른이 되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길래 죽음조차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걸까? 어른이 된다는 건 삶의 무게가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 하지만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른은 울면 안 되고 어른다워야 한다는 말이 때론 너무 서럽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일들이 참 많이도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심지어 삶의 고통을 피해 죽음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조차 나타나곤 합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문득 오래전 읽었던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생각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니 모든 내용이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살고 있으니까요. 외면하지 마세요. 때론 어린아이처럼 살면 어떤가요? 우린 그저 나 자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상처 입은 아이가 살고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증거를 대봐라 하는 얼굴이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 아이는 분명히 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분노하며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강력한 감정이 치솟아 오르면 그건 대부분 그 아이의 분노와 슬픔이다. 그 아이는 과거 어느 순간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 안으로 들어가 성장을 멈추어 버렸다. 우리는 가끔 한밤중에 흐느끼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때때로 꿈속에서 괴물에게 쫓기며 달리고 또 달린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의 진실을 알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반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갖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슬프고 괴로운 기억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을 회피하며 침묵해버린다.
그러나 침묵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마음속 상처 입은 아이의 분노만을 키운다. 진정 그 아이의 고통을 어루만져 달래고 멈추어 버린 성장을 계속하게 하려면 그 아이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디가 아팠는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가 자기의 상처를 내보이고 거기에 약을 바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가 아무는데 필요한 제2의 성장통을 겪는다. 크게 기뻐할 일도 크게 슬퍼할 일도 없다. 직장 생활은 날마다 똑같은 일의 반복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잘 나가던 선배들이 한순간에 직장에서 쫓겨나 고생하는 걸 보면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딱히 우울한 건 아니다. 뭐 가끔은 재미있는 일도 있다. 문제는 사는 것에 별다른 기대를 안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애도 몇 번 해봤지만 기운만 빠지고 여자들의 변덕에 질려버렸다. 시기를 봐서 적당히 결혼하면 되겠지? 사랑이 밥 먹여주나? 어차피 결혼은 생활인걸. 세상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는 기범씨. 그렇다고 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는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괜찮다. 다만 마음속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 기범씨에게 일상은 그저 무료하고 권태롭기만 했다. 요즘 기범씨처럼 인생에 대해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들에게 세상은 그저 그런 곳이다.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너무 많이 믿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세상에서 믿을 건 자신뿐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사람은 그저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바삐 사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 기범 씨의 감정은 사실 권태다. 권태는 우리의 이상이 너무 높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이상에 비해 너무 초라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경시하고 차단해 버린다. 따라서 아무 것에도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일에 심드렁해진다. 그러니 크게 기쁠 일도 크게 슬플 일도 없는 것이다. 물론 기범 씨처럼 사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다. 어쩌면 끝없이 욕망하고 찢기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정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꾹꾹 억압되어 있는 감정은 나중에 불안이나 분노 등 다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쩌면 기범 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건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
행복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오며 아주 작은 일에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만약 당신이 기범 씨처럼 사는 것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일이 심드렁하게만 느껴진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인생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려하게 성공해서 남들에게 갈채를 받는 것만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당신도 분명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다른 복잡한 생각은 떨쳐버리고 즐겁게 웃고 슬프게 울어보라. 물론 기범 씨처럼 모든 순간은 곧 지나간다. 그러나 당신이 살고 있는 건 바로 그 순간이다. 그리고 삶의 묘미는 순간순간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는 데 있다. 사랑, 노력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그 말은 우리 가슴 밑바닥 속에 잠자고 있는 어떤 열망을 깨워 놓는다.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꿈을 꾼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받을 수 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꾸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 엄마 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엄마와 하나인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느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불꽃처럼 다시 살아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던 유아기의 포근하고 행복했던 기억에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나의 꿈을 충족시켜 주리라는 기대와 설렘, 즉 사랑의 열병으로 들뜬 날들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그가 그리 완벽하지도 않고 그가 주는 사랑 또한 내가 꿈꾸어온 것만큼 달콤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스탕달의 말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우선 경탄과 환상, 그리고 적어도 한 가닥의 희망이 일어나고 곧 의심이 뒤따르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애석하게도 사랑은 모순 덩어리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시험하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여는 작업이며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서로의 내면에 좀 더 깊이 다가가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속할 것 같은 두려움과 함께 상대에게 조종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율성을 지키고 싶은 욕구 등이 나타난다. 더구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고 상대가 실망하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 있던 공격성이 튀어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게 된다. 사실 버림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친밀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처 없는 세상도 상처 없는 사랑도 없다.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는 곳에 상처 없는 무균실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처가 복병처럼 숨어 있는 계곡들을 거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에 들뜬 감정에서 빠져나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처럼 결점투성이임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오랫동안 꿈꾸어온 이상적인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좌절한 사랑은 분노로 돌변한다. 사랑하는 연인이 아닌 다른 관계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소한 일들에 상처받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유지하려면 나와 타인을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신뢰란 내 마음 안에 어떤 위험한 것이 있든 나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으며, 비록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면을 발견해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과 사랑에서 변하지 않는 감정을 확신하는 것이다. 배려란 상대가 나와 다른 인간임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을 말한다. 상대를 배려하면 우리는 내 안의 공격성이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치닫는 것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는 입히지 않게 된다.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점점 더 깊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프로이트는 일찍이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이때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원하며 배려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상처가 두려워 사랑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사람, 그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는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으며 성장할 수 없다. 기억하라. 상처 없는 사랑은 없다. 중요한 건 사랑의 치명적인 상처를 어떻게 피해가며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치유해 나가느냐다. 내 병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어느 날인가 내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그 텅 빈 공간 속으로 내가 함몰되어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어둠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달라진 게 없는데 단지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그리고 내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졌다는 것뿐인데 언제 내 미래가 투명했던 적이 있었나?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걸까? 그러자 휘파람 소리의 리듬에 맞춰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삶에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중 하나요. 되돌이킬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그리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 또한 여기에 속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체념은 삶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털어버리고 떠나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념은 과거의 책장을 넘기는 작업이며 현재와 미래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 하겠다. 살다 보면 분명 체념해야 할 때와 부딪힌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념하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게 되면 그것은 집착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속을 떠도는 과거의 유령이 되기 십상이다. 모든 것을 두 손 안에 꽉 쥐고 놓지 않는 것보다 때로는 잡고 있던 손을 벌려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흘러가게 내버려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체념이란 바로 이 흘려보냄이라 할 수 있다. 내 병을 처음 알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체념이었다. 나에게 닥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품어왔던 꿈을 허허로이 체념해 버려야만 하는 것, 점점 눈에 띄는 몸의 변화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 과거의 내가 나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닥친 신체적 기능의 상실은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조금씩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의 미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쩌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내가 한탄에 잠겨 있는 동안 스스로 만든 불행은
귀중한 내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나중에는 내 건강한 신체적 기능마저 그 상실감 속에 병들어 갔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내 시간이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조금 불편하고 힘들며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의 병은 앞으로 내가 잘 보살피고 다스려야 할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찾아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기로 하자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몸에서 오는 불편함이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만들고 슬프게 하지만 나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좋은 의도와 선한 측면도 많았지만 그 위에는 욕심과 집착, 시기심과 경쟁심이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는 걸 새로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병으로부터 배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받아들인 다음에야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것을, 체념은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준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 한다면 말이다. 삶은 그 자체로 우리의 스승인 것이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지금도 내 곁에 있는 병마가 나에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이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산다는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 혹은 스스로 체념해야 하는 고통들로 점철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의 이별로 끝을 맺는다. 그러고 보면 삶은 상실에서 시작해 상실로 끝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리는 걸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또 무언가를 잃는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상실의 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슬프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야 할까? 아무리 세상이 불가능한 것과 금지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미래가 불안과 고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땅에서는 운명의 두 여신이 우리를 맞이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행운과 기회와 변형을 주관하는 운명의 여신 티케와 상과 벌을 주관하는 운명의 여신 아나케. 우리의 생을 주관하는 그들은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상실은
새로운 만남과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완벽한 보호처였던 어머니의 자궁과 젖가슴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개체로서의 내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만나게 되며 시의 한 구절처럼 내 운명의 지배자요, 내 영혼의 선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란 상실의 강을 건너며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것이다. 살면서 잃어버리는 무수한 것들을 어떻게 잘 떠나보내고 그 경험을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 것인가.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남들은 다 나이 들어도 나만은 늙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나의 몸과 마음에 그 흐름의 흔적을 새기고 어김없이 나를 여기까지 실어왔다.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살아온 시간보다 많지 않다. 난 아직도 어린애 같은 부분이 많은데 아직 사춘기 소녀처럼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감상적인데 아직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많지 않은 중년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되어버렸다.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떠했던가? 지난 세월이 꿈만 같다라는 말은 소설 속 노인들이나 내뱉는 한탄인 줄 알았는데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진다. 그러고 보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숙제하듯 헉헉대며 살아온 날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 따라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놓쳐버린 것들이 아쉬움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눈을 뜨고 바라봐야만 한다. 아, 인생의 덧없음이여.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본다. 같이 늙어가는 남편과 동료,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 뒤로는 예전에 내가 그랬듯 호기심으로 가득 차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제잘되면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길었든 짧았든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웃으며 손 흔드는 모습도 보인다. 새삼 그 모든 것이 아직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된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떠나보낸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구나.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수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데 부족하기만 한 나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 문득 이 모든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난 지나간 세월을, 그 세월의 꿈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두 내 안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내 눈이 미처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느라 나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몰랐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만족을 모르는 내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그 어떤 일을 해도 늘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빈틈없어야 하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아온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 태어난 것은 내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왔다. 어릴 적 나에게 무한한 행복감을 안겨준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일까?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랑과 행복을 간절히 바란다. 혹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더 성공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면 그때의 무한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기대 때문에 난 항상 짓눌리고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완벽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어릴 적 나의 불안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행복을 놓치게 만들었다.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바로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 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이래야 하고 나는 이래야 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나친 이상화에서 벗어나야 나와 타인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그래야 서로 감싸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쩌면 이 너그러움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삶을 깊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란 고된 강을 열심히 헤엄쳐 왔기에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득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독이자 어느새 보채던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든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면 그 아이는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장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적은 바로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배워나간다. 지나가 버린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법. 그리고 인생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법을. 비록 내가 더 많이 배우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만족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 그만 떠나보내라. 슬픔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마련이다. 강물이 모난돌을 부드러운 조약돌로 다듬어 주듯이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어루만지며 다듬고 희석시켜 준다. 아무리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그 통렬한 슬픔도 붉은 핏빛의 원한도 시간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다 보면 모두 다듬어지고 희석되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지도 희석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머문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세월은 약이 된다.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같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고통의 기억은 저만치 뒤로 물러나 나에게 잘 가라고 손짓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기억을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떠나가 버리는 것을 막으려고 애쓴다. 흘러가는 시간의 물살에 맞서 온 힘을 다해 과거의 끈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왜 그들의 시간은 과거에 정지되어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이별을 견딜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상실한 것들에 대한 절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고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애도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의 경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잃어버린 것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린 이유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이때 애도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슬퍼함이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는 것을 내 마음 안에 담아 간직하는 작업이며 떠나버린 대상과의 관계가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 나의 정신 구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진 내 정신적 에너지가 새로운 다른 대상을 찾아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또한 애도란 상실에 대한 슬픔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반추하는 기간을 허락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얻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마르셀 프루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슬픔을 이겨낸 뒤에는 관념이 찾아온다. 슬픔이 관념으로 바뀔 때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슬픔은 그 힘의 일부를 상실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자체는 비록 순간적이라 해도 약간의 즐거움을 내뿜게 된다. 애도란 슬픔이요, 고통이지만 떠나보냄이자 동시에 새로운 만남이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떠나보낸 것들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 나의 정신과 사고를 형성해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애도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떠나보냄과 받아들임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도를 할 수 있으려면 단지 있었던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행동과 가치 판단, 느낌들, 판타지까지 기억해야 한다. 애도를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대상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어떤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지배했던 태도나 사고로부터 떠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혹은 그 어떤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 그만 떠나보내라. 과거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떠나보내는 작업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과거를 떠나보내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성장한 영혼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그만큼 고통스러웠으면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당신, 혹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사랑받지 못해 너무도 무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50%가 당신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20%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대성공이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책임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두렵다고 회피하려고만 들면 당신의 인생은 주인을 잃어버린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남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들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가끔 저지르는 실수는 당신을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고 친근하게 만든다. 더불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당신의 인사를 받지 않은 상사는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자기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당신 탓이 아닐 가능성이 98%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라면 이유를 물어보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시하라.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이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아이들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입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처럼 옷을 입거나 치장하고 어른들의 행동을 아무리 흉내내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넓은 어른들의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망도 경험하고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으며 어른들이 그다지 힘이 센 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오면서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꼬박꼬박 받던 용돈이나 세뱃돈이 뚝 끊겼을 때, 더 이상 학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때, 부당한 일을 조목조목 따지게 되었을 때, 공중 목욕탕에서 욕조 안의 물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어릴 적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건강한 어른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좌절에서 희망을 찾아내며 불완전함 속에서 감사와 용서를 배운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내가 잘났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때론 승자가 되고 때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며 행복을 찾고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어린 시절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또 어떤 잘못도 용서받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릴 적의 기대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떠한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어린 아이의 순진무구함, 그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세상이 허락된 건 아주 잠깐뿐이다. 바로 아기였을 때다. 그 시절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해 했고 내가 물을 엎질러도 그건 나를 위험한 상황에 있게 한 어른들의 책임이었다. 그 시절의 행복이 너무 커서일까?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꾼다. 그러므로 성장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러한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포기하면서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안녕이라고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 내 앞에 닥칠 불행을 미리 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측 능력이 없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언제 어디서 불행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물론 우리에게는 설마라는 단어가 있다. 설마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려고? 라고 믿으며 예측 불허의 이 세상에서 위험은 남의 몫이려니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정신은 그 끔찍한 상황에 압도당해 마비되고 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무기력함이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별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이별을 맞이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사실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지는 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은 헤어짐을 구체화함으로써 상대가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장례식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이별 예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바탕 크게 목 놓아 울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별 예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의 죽음을 마주하며 그를 가슴에 묻는 작업. 이 시간을 통해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대로,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서로에게 작별을 고하며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정리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엄마가 미국에 갔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난 엄마가 죽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린 한 환자의 말이다. 가족들은 어린 그녀가 충격을 받을까봐 엄마의 죽음을 쉬쉬했다. 그래서 그녀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큰 비밀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면서 늘 가슴 속에 있는 큰 돌덩이에 짓눌린 듯 살아왔다. 그녀를 무엇보다도 힘들게 만든 것은 엄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그녀에게 엄마는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허공을 떠다니게 된다. 이처럼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작별 인사를 못한 채 헤어졌다라는 사실은 큰 한으로 남는다. 그러기에 병원에서는 가족이 와서 임종을 지킬 때까지 이미 끊어진 숨을 인공적으로 연장시키기도 한다. 굿을 통해 죽은 사람을 불러내 서로 못다한 말을 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쟁이나 지진, 해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9.11 테러처럼 대재앙이 덮친 뒤에 우리는 실종된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때 주검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행운이다. 남은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주검을 찾지 못해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을 때다.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평생 괴롭힌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죽음도 같이 실종되어 버린다. 실종된 죽음은 묻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끝나지 않는 슬픔의 한가운데에 남겨지는 것이다. 우리는 헤어진 사람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에 대한 기억을 두고두고 회상한다. 이별을 아쉬워하던 그의 눈빛이나 없이 돌아서 가버리는 쓸쓸한 뒷모습 등 그러한 장면을 반복해서 회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헤어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서로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이는 작업이며 서로가 이별을 애달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고 각자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작별이란 그동안의 만남의 종지부를 찍는 작업이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시인 정일근은 가을 억새라는 시에서 작별의 악수도 없이 헤어지는 요즘의 이별을 다음과 같이 스케치한다. 사랑 없는 시대의 이별이란 코끝이 찡해 오는 작별의 악수도 없이, 작별의 축축한 별사도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총총총 제 갈 길로 바쁘게 돌아서는 사람들. 이처럼 작별 인사도 없이 가버리면 남은 사람은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고통을 받게 된다. 안녕이라 말하기, 잘 가라고 말하기는 모든 헤어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설령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상실로 작별 인사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할지라도, 혹은 일방적인 이별을 겪는 경우라 해도 나중에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를 떠나보내며 그를 향해 이제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상대에게 안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떠난 사람과 나를 묶어 놓았던 끈을 푸는 마지막 작업이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작업인 것이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작별 인사는 떠나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사이에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어제의 나에게도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과거를 소중히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한때는 내 소유였지만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녕하며 손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을 살아왔던 나 자신에게도 작별을 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쩌면 안녕이라고 말하는 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매일처럼 해야 하는 숙명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억지로 잃어버리려 애쓰지 마라.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에게 그만 잊어버려라 라는 위로를 건넨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잊고 싶어도 잘 잊히지 않는 게 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잊으려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회상하는 게 더 좋다. 사진이나 초상화, 일기장 등을 펼쳐보면서 떠나가 버린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가 실제로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고 안심시킨다. 그러므로 떠나간 그에 대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의 죽음에 대해 입 밖에 내는 것이 암묵적인 금기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때 언니 친구들을 자주 만났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다. 혹시나 죽은 언니 생각을 자꾸 하면 내가 더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할까봐 염려한 탓이다. 하지만 나는 언니 친구들과 만나 언니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많이 울었다. 그럼으로써 언니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존재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어쩌면 내가 언니의 죽음을 비교적 잘 이겨낸 것은 바로 이 회상 작업을 거쳤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굳이 잊어버리려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무엇을 잘 떠나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에 대한 혹은 그 무엇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속을 채울 테고 그 추억은 가끔 나의 오늘을 돌아보게 만들고 잘 살고 싶은 힘을 내게 만드니까. 슬픔은 강물처럼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희로애락의 감정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제 감정의 무게를 어쩌지 못해 쩔쩔매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변덕스런 감정이란 놈은 때론 나의 이성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물감처럼 슬그머니 스며들기도 하고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거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기도 한다. 혹은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제 주인의 삶을 다양한 색으로 물들여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내고 인생에 대한 깊은 사고와 철학의 길을 터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 자신의 열기에 못 이겨 주변을 다 불태워 황량한 폐허로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슬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떠나간 사람이 너무 그립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슬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슬픔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마가렛 마흘러라는 정신분석가는 슬픔과 비애는 아이들이 엄마가 자신과 한 몸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슬픔과 비애는 아이들의 자아가 발달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슬픔을 느끼고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네 삶의 곳곳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부정하거나 외면해버리면 결국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허구의 이미지에 갇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슬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슬픔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또한 시간의 흐름을 따르게 된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듯이 슬픔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슬픔은 이겨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흘러가게 해야 할 삶의 하나의 조건인 셈이다. 슬픔은 머물지 않는다.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조차 슬픔은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어쩌면 머무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슬픔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슬픔 속에서 살겠다는 마음과 같다. 왜냐하면 슬픔 속에서는 적어도 투정하고 울고 그리고 그가 되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가 온 뒤 하늘이 더 맑고 세상이 더욱 투명해지듯 슬픔을 흘려보내고 나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온을 얻게 된다. 슬픔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의 슬픔. 그대의 웃음이 떠오르는 바로 그 우물이 때로는 그대의 눈물로 채워지는 것. 그대들 중의 어떤 이는 말한다. 기쁨은 슬픔보다 위대하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아니, 슬픔이야말로 위대한 것. 하지만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이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 이들은 언제나 함께 오는 것. 그러므로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충분히 슬퍼하라. 그리곤 그 슬픔을 놓아주라. 그러면 당신은 슬픔이 남기고 간 선물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기억과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법, 슬픔을 서로 나누는 법과 사람과 인생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다.